아이를 낳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여자. 산후조리조차 끝나지 않아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 남편이 내연녀를 집 안까지 데리고 들어왔다. 여자는 소리치지도 매달리지도 않았다. 그저 싸늘한 비웃음과 함께 이혼 서류에 차갑게 서명했을 뿐이다. 하지만 당신은 믿을 수 있는가? 그녀가 서명한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잔혹한 복수가 시작되는 찰나였다는 것을. 무엇이 가장 연약한 여자를 가장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을까? 누가 결국 무릎을 꿇게 될지 끝까지 지켜보라. 장마가 끝을 향해 가던 늦여름, 평창동 대저택의 공기는 피부 틈새로 스며들듯 차갑고 습했다. 백혜인은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은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몸은 여전히 쇠약했다. 그녀의 품 안에서는 작은 아기가 새근새근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다. 붉은 빛이 도는 조그만 얼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작은 가슴. 아이가 뒤척일 때마다 혜인의 가슴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며 안타까움과 불안함으로 물들었다. 마치 자신이 잠시라도 손을 놓으면 이 세상이 당장이라도 아이를 해칠 것만 같았다. 그녀가 엄마가 된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이었다. 한 달 전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던 분만실에서 그녀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악물고 견디며 이 아이를 낳았다. 그때 남편 강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아내와 아이만 무사하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고 맹세했다. 백혜인은 그 말을 믿었다. 식은 밥을 먹으며 주방 뒤에서 묵묵히 견뎌온 자신의 청춘과 세월을 걸고 그를 믿었다. 하지만 오늘 이 방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이른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는 무언가 달랐다. 가사도우미들은 발소리를 죽인 채 시선을 피했고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2층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강도진은 어젯밤부터 외박을 한 상태였다. 백혜인은 묻지 않았다. 출산 후의 피로와 산모 특유의 예민함 탓에 쉽게 공허함에 빠지곤 했지만 산후조리 기간만 지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비록 뜨겁게 타오르진 않았어도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고 믿고 의지할 만큼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망설임 없이 울리는 구두 발소리가 그 정막을 깨기 전까지는 그랬다. 백혜인은 흠칫 놀라 반사적으로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다. 고개를 들었을 때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문 앞에 선 강도진은 짙은 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크고 훤칠한 체격과 익숙하고 잘생긴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그녀를 내려다보는 시선에는 한 줌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뒤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가녀린 체구에 가볍게 화장을 한 얼굴, 반짝이는 눈빛은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듯 연약해 보였다. 그녀의 손은 강도진의 팔 위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얹혀 있었고 그 친밀함은 눈이 부실 정도로 노골적이었다. 그 순간 백혜인은 모든 것을 직감했다. 물어볼 필요도 변명을 들을 이유도 없었다. 여자의 본능으로 배신을 감지한 순간 등골을 타고 흐르는 냉기가 온몸을 마비시켰다. 강도진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아주 가벼웠지만 혜인의 귓가에는 자신의 인생을 가두는 철창이 닫히는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그는 그녀의 품에 있는 아이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몸은 좀 괜찮냐는 식의 의례적인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강도진은 안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수없이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동작이 깔끔하고 철저했다. 우리 이혼해. 그의 목소리는 한겨울의 수면처럼 평온하고 차가웠다. 백혜인은 몸을 굳혔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고 귓가에는
이명이 울렸다. 그녀는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때 자신의 세상 전부였던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혼. 그 두 글자는 소란스럽지 않게 떨어졌지만 사람의 마음을 지식이기에는 충분했다. 강도진의 뒤에 서 있던 여자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의도적으로 꾸며낸 가식적인 미안함이 잔뜩 묻어 있었다. 혜인 언니, 죄송해요. 출산하신 지 얼마 안 된 거 알지만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잔인하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도진 씨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언니가 이해해 주시고 저희를 놓아주셨으면 해요. 백혜인은 실소를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 미약해서 자신조차 웃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품속의 아이를 내려다보며 아이의 부드러운 베넷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아기는 세상이 제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린 줄도 모른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눈빛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마음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며칠 동안 말을 아낀 탓에 목소리는 낮고 쉰 소리가 났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지 한 달 된 아내 눈앞에 상간녀를 당당히 데려온 것도 억지로 안 돼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건가? 강도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가 펴졌다. 아주 찰나의 불쾌감이었다. 백혜인,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마. 금전적인 보상은 충분히 해줄게. 강남 아파트든 위자료든 네가 손해보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보상. 그 두 글자가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다. 아내로 살아온 몇 년 동안 그녀는 단 1원도 그와 계산하며 산 적이 없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오직 온전한 가정 하나뿐이었는데 끝내 그의 눈에 자신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다. 백혜인은 손을 뻗어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미 작성된 이혼 합의서에는 차갑고 명확한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서류 마지막 장에는 강도진의 서명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반듯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묻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통보하러 온 것이었다. 그녀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불공평한 문구들이 시선을 스쳤다. 특히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몹시 모호하게 적혀 있었다. 마치 이 아이가 피를 나눈 핏줄이 아니라 언제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물건인 것처럼. 백혜인은 다시 한번 비웃음을 흘렸다. 이번의 웃음은 뒤에 서 있던 여자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만큼 서늘했다. 그녀는 펜을 쥐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눈물도 흐르지 않았으며 그 어떤 질문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단숨에 써 내려갔다. 한 토막의 인생을 미련 없이 끊어내듯 결단력 있는 필치였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백혜인은 가슴속이 기묘할 정도로 텅 비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상상했던 것만큼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저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깊고 시린 추위만이 뼛속까지 스며들 뿐이었다. 그녀는 펜을 놓고 고개를 들어 강도진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려 차갑게 웃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강도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막연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지만 그는 곧 버림받은 여자의 마지막 발악이라 치부하며 시선을 돌렸다. 백혜인이 서명한 그 순간이 실은 또 다른 체스 게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상처받기를 기다리는 말이 아닐 것이었다. 방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문이 닫히고 멀어지는 발소리는 마치 방금 전의 대화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허무했다. 백혜인은 한참 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아이를 가슴에 품었다. 아이가 작게 몸을 틀며 젖을 찾으려 입을 오물거렸고
익숙한 안식처를 찾듯 무의식적으로 품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숨결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동자만큼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그녀가 준비할 틈도 없이 끝났다. 눈물도, 매달림도, 심지어 일말의 사과조차 없이 복도 밖에서 내연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숨기지 못한 승리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강도진은 차갑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충 대답했다. 그들은 어느 방을 치울지,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치 이 커다란 저택에 출산 직후의 여자가 홀로 방에 남아 파탄난 결혼의 자네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 같았다. 백혜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찰나의 순간 그녀는 아주 명확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강도진이 오늘 처음 배신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오늘부터 더 이상 배신을 숨기지 않기로 작정했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술 부위가 팽팽하게 당겨오며 식은땀이 등을 적실 만큼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의 신음도 내지 않았다. 짧은 보폭으로 걸음을 옮겨 아이를 침대에 뉘고 겉사개를 덮어준 뒤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부부의 침실이었던 공간에서 그녀의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임산부용 옷까지, 낡은 실내복 몇 벌, 일담한 책 몇 권, 그리고 서랍 속에 들어있던 웨딩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다정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선 강도진의 눈빛은 무척이나 깊고 진실해 보였다. 적어도 그때 그녀는 그렇게 믿었었다. 백혜인은 사진을 액자에서 빼내어 캐리어 바닥에 뒤집어 넣었다. 찢지도 버리지도 않았다. 단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녀가 아이를 안고 1층으로 내려갔을 때 저택 안은 몹시 분주했다. 가사도우미들은 오가며 그녀를 훔쳐보고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가 식어버린 고급차를 든 채 앉아 있었다. 백혜인을 발견하고 고개를 든 시어머니의 눈빛은 복잡했다. 약간의 미안함과 무관심이 교차했지만 며느리를 붙잡으려는 따뜻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혜인아, 시어머니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몸도 덜 풀렸는데 며칠 더 있다가 가라. 지금 나가는 건 보기 좋지 않다. 백혜인은 걸음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임신 기간 동안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입덧으로 기력이 다해 쓰러졌을 때 여자는 다 그렇게 엄마가 되는 거라며 차갑게 쏘아붙이던 말. 진통이 와서 분만실에 들어갔을 때 수술실 밖에서 며느리의 안위는 묻지도 않은 채 친척들에게 전화로 손주 소식만 전하기 바빴던 모습.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머니. 지금 나가겠습니다.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단호했다. 시어머니는 그녀 품의 아이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침묵을 택했다. 고개를 돌려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는 모습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화로운 일상 같았다. 평창동 대저택의 육중한 대문을 나섰을 때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찬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어깨를 떨게 만들었다. 얇은 카디건은 추위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지만 그녀는 아이를 품에 더 깊이 안을 뿐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택시가 대문 앞에 멈춰 섰다. 기사가 차에서 내려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어주며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창백한 여자를 동정 어린 시선으로 힐끗거렸다. 뒷좌석에 올라탄 그녀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빌라의 주소를 조용히 읊었다. 그곳은 그녀가 결혼 전 살았던 곳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그녀의 명의로 된 유일한 자산이자
지금 돌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안식처였다. 차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강 집안의 저택이 서서히 멀어졌다.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뼛속까지 시린 곳. 백혜인은 저택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그저 죽어버린 인생의 한 토막을 장례 치르고 온 듯 가슴이 텅 비었을 뿐이다. 품에 안긴 아이가 칭얼거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가토고 앳된 울음소리에 그녀는 다급히 아이를 달래며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소리 없는 위로의 말을 속삭이던 그녀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머리칼을 적셨다. 미안해, 아가. 목이 메어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엄마가 너에게 온전한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그녀는 이내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눈물을 닦아냈다. 시선은 점차 굳건해지고 있었다. 이 아이는 그녀의 피부치이자 그녀가 더욱 강하고 냉철하게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였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는 예전 그대로였다. 비좁은 계단과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묘하게 익숙했다. 백혜인은 수술 부위의 고통을 참으며 아이를 안고 한 계단씩 올랐다. 낡은 현관문을 열자 노란빛 전등이 낡은 타일 바닥을 비추었고 그 소박한 불빛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결혼 전부터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두었던 낡은 아기 침대를 꺼내 깨끗이 닦았다. 마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무의식적으로 예감했던 것처럼 침대에 눕혀진 아이는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모르는 듯 평온한 어용 가을, 금세 다시 잠이 들었다. 혜인은 침대 옆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댔다. 하루 종일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며 처음으로 긴 한숨이 새어 나왔다. 그녀는 이혼했고 철저히 배신당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있고 그녀에게는 아이가 있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가로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파탄난 결혼을 갓 빠져나온 여자의 얼굴을 비추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백혜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한 수면처럼 짙은 침묵만이 자리할 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평창동 저택을 떠나온 첫날 밤, 백혜인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비좁은 방 안은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만큼 적막했다. 그 일정한 소리는 시간이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고 무심히 흐른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아기 침대에 누운 아이는 이따금 몸을 뒤척이며 조그만 입술을 오물거렸다. 그 미세한 소리에도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 아이가 춥진 않은지 배가 고프진 않은지 살폈다. 깊이 잠들 수가 없었다. 출산 직후라 몸은 부서질 듯 약했고 정신은 유리처럼 위태로웠지만 버림받았다는 공포는 쏟아지는 수마보다 훨씬 거대했다. 눈을 감으면 방금 겪은 모든 일이 악몽이 되어 다시 덮칠 것만 같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여전히 그 넓고 차가운 저택의 침대에 누워 강도진의 구두 발소리를 듣게 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아니었다. 낮은 천장과 퀴퀴한 냄새가 배어있는 좁은 방. 그녀는 정말로 그 지옥을 빠져나온 것이 맞았다. 동이 틀 무렵 백혜인은 벽에 기댄 채 창문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낡은 커튼 틈새로 스며든 옅은 아침 햇살이 방바닥에 희미한 빛의 궤적을 그렸다. 문득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누군가 고의로 덮어둔 것처럼 파편화되어 있던 기억들이 이제야 소리 없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임신 소식을 처음 알렸던 날, 강도진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만큼 기뻐하지 않았다.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를 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 스친 놀라움은 순식간에 감춰졌다. 그는 지금 회사 일이 바빠서 아이 문제는
급할 게 없다는 식으로 아주 가볍게 응수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너무 예민한 탓이라 자책했다. 남자들은 을의 감정 표현에 서툴다고 합리화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가슴 한구석이 서서히 얼어붙고 있었던 것이다. 강도진은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다. 그의 휴대폰은 늘 화면이 바닥을 향해 엎어져 있었고 문자를 하다가도 전화가 오면 굳이 발코니로 나가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통화를 했다. 그녀가 물으면 그는 늘 거래처 사람이라거나 복잡한 사업 이야기라며 얼버무렸다. 그녀는 그 변명을 굳게 믿었고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는 일 따위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는 결혼기념일도 그녀의 생일도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지나갔다. 결혼 3주년 되던 날 그는 짧은 메시지 하나만 덜렁 남긴 채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는 그녀의 것이 아닌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냄새를 맡았지만 그녀는 그저 술자리에 동석한 거래처 여직원의 향수일 거라 스스로를 속였다. 그녀는 언제나 참는 데 익숙했다. 스스로를 기만할 정도로 처절하게 인내해왔다. 백혜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강도진이 치밀해서 완벽하게 속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가 온전한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그 모든 불길한 징조들을 외면했던 것이다. 침대에서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안고 젖을 물렸다. 눈을 꼭 감은 채 평온하게 젖을 빠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잘못이 있다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어른들에게 있는 거지. 정오 무렵 짐을 마저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백혜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젊고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노골적인 조롱은 전혀 감춰지지 않았다. 혜인 언니 맞죠? 저 윤하경이에요. 그 이름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그녀의 기억을 찔렀다. 어제 강도진의 등 뒤에 서서 연약한 눈빛과 치밀한 미소로 자신을 내려다보던 여자. 윤하경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냥 언니한테 꼭 해줄 말이 있어서요. 사실 도진 씨 언니 남편 자리에서 떠난 지 주 오래됐어요. 단지 언니 혼자만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이죠. 백혜인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목소리는 자신조차 놀랄 만큼 차분했다. 나한테 전화해서 그런 말을 늘어놓는 이유가 뭐지? 윤하경이 가볍게 웃었다. 주제 파악 좀 하시라고요. 억지로 붙잡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백혜인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상상했던 것 같은 비참함 대신 기이할 정도로 맑은 각성이 머릿속을 채웠다. 과거에 산산조각 났던 기억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 후 거의 켜지 않았던 구형 노트북을 열었다. 개인 이메일에 로그인한 뒤 예전에 강도진이 업무 핑계로 포워딩해 두었던 오래된 메일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수신자 목록 중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 하나가 있었다. 윤하경. 그녀는 다시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오래된 사진들을 검색했다. 남편 회사의 창립 기념일 파티 사진 속 강도진의 곁에는 늘 그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결코 단순한 직장 동료의 것이 아니었다. 그때 그녀는 저만치 떨어져서 다른 사모님들과 무의미한 사교용 웃음이나 흘리고 있었다. 백혜인은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심장 박동이 느리고 묵직해졌다. 더 이상 막연한 고통이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진실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배신은 하루 이틀 된 감정 장난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기만이었고, 단지 그녀가 진실을 똑바로 보기를 거부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아이의 볼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엄마가 널 이런 거짓말투성이 세상에서 자라게 내버려 두지 않을게. 창밖으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처연하게 울려 퍼졌다. 백혜인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서리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여기서 피하지 않으면 평생 패배자로 남을 것이란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백혜인은 숨이 막힐 듯 느린 템포 속에서 살아갔다. 좁은 집은 아기의 고른 숨소리와 소박한 일상의 소음만이 존재할 뿐 지독하게 고요했다. 하지만 그 적막 속에서 그녀의 두뇌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과거의 미세한 단서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 연결하자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거대한 진실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아이를 재우고 났을 때 돌연 초인종이 울렸다. 백혜인은 흠칫 놀랐다. 평창동을 떠난 이후로 옛 부동산 중개인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이 빌라의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었다. 그녀가 숨을 죽이고 서 있자 초인종이 다시 한번 아주 끈질기게 울렸다. 그녀는 아이가 깰까봐 조심스레 현관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윤하경이 서 있었다. 강 집안에 나타났을 때 입었던 가녀린 흰 원피스가 아닌 몸매가 드러나는 화려한 옷차림에 짙은 화장을 한 모습이었다. 연약해 보이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백혜인을 마주한 그녀는 이미 승리를 거머쥔 자의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언니가 문을 안 열어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윤하경은 허락도 없이 집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좁고 허름한 집안을 훑어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기 침대 앞에 멈춰서서 곤히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애는 제법 귀엽게 생겼네요. 아빠 없이 자라야 한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백혜인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문을 닫으며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온 거지? 윤하경이 몸을 돌려 식탁에 기대서며 팔짱을 꼈다. 언니한테 똑똑히 알려주려고요. 언니의 그 초라한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끝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 그녀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여유로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강도진과 자신은 3년 전 그녀가 강산그룹에 입사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서로에게 강렬하게 끌렸고 수많은 야근과 기나긴 해외 출장은 단순한 업무의 연장이 아니었다는 것. 백혜인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다. 3년 전이라면 그녀가 가정을 위해 언론사 기자직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로 주저앉았던 시기였다. 자신의 헌신이 평온한 가정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그 순간 남편은 배신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것이다. 윤하경이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도진 씨가 왜 언니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렸는지 알아요? 강산그룹 지분 방어를 위해서였어요. 후계 구도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법적인 후계자, 즉 핏줄이 필요했거든요. 그 아이가 태어나야 도진 씨의 자리가 확고해지니까요. 그 말은 천근만근의 무게로 떨어져 내렸다. 백혜인은 무의식적으로 아이의 요람 쪽으로 다가갔다. 심장을 난도질당하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은 소름 끼칠 만큼 차분했다. 윤하경은 계속 짓거렸다. 이혼도 충동적인 게 아니에요. 전 언니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산후조리도 못한 여자가 가장 약하고 타협하기 쉬우니까
서류에 그렇게 군말 없이 사인할 줄은 몰랐지만요. 윤하경의 눈빛은 의기양양하게 빛났다. 뭐 덕분에 일이 깔끔해져서 좋긴 하네요. 백혜인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낮게 실소를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 윤하경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해? 백혜인의 눈빛은 상처받은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날카롭게 벼린 칼날처럼 번뜩이는 각성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네가 도진이에게 속은 유일한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안 해봤나? 윤하경이 미간을 확 좁혔다. 백혜인은 천천히 입을 뗐다. 3년 전 네가 강산그룹에 갓 입사했을 때 강도진에게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지. 넌 그것도 몰랐니? 윤하경의 안색이 확연히 창백해졌다. 백혜인은 굳이 증거를 들이밀지 않았다. 상대방의 흔들리는 눈동자만으로도 정곡을 찔렀음을 알 수 있었다. 윤하경은 애써 주먹을 말아주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도진 씨 옆에 있는 건 저니까요. 백혜인은 그녀를 빤히 응시하며 건조하게 대답했다. 지금의 자리가 영원할 거란 보장도 없지.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거실에 우두커니 남겨진 윤하경은 신경질적으로 구두굽 소리를 내며 현관을 빠져나갔다. 도어락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백혜인은 요람 옆에 주저앉았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체스판의 희생양이 아님을 깨달았다. 파탄난 결혼의 이면에 숨겨진 더럽고 치밀한 음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침묵하며 견딜 때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윤하경이 다녀간 후 낡은 빌라는 다시 정막 속에 잠겼다. 하지만 그 정막은 버림받은 여자의 무기력함이 아니라 반격을 준비하는 맹수의 웅크림과 같았다. 창가에 앉은 백혜인의 야윈 얼굴 위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떨어졌다. 이혼 직후 넋이 나갔던 눈동자는 이제 헤아릴 수 없이 깊고 차가워져 있었다. 더 이상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요람 속의 아이는 천사처럼 자고 있었다. 아이를 내려다보며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이 이대로 약해 빠진 모습으로 숨어버린다면 아이가 세상에서 받을 몫은 동정과 멸시뿐이라는 것을. 운명 앞에서 고개 숙이는 엄마 밑에서 아이를 자라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주 사소한 단서부터 추적하기 시작했다. 오래전 강도진이 집에 두고 방치했던 구형 휴대폰이 서랍 구석에 잠들어 있었다. 예전에는 남편의 사생활이라 여겨 손도 대지 않았던 물건이었다. 혜인은 그것을 꺼내 충전기를 꽂았다. 화면에 불이 들어오며 비밀번호 입력 창이 떴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익숙한 숫자 배열, 바로 자신의 생일을 눌렀다. 잠금이 풀렸다. 순간 역겨운 조소가 터져 나왔다.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은 아내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었던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잔인한 기만이었다. 그녀는 당장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갤러리를 먼저 열었다. 수백 장의 업무 사진들 사이사이에 고급 레스토랑, 호텔, 차 안에서 몰래 찍힌 사진들이 섞여 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전부 윤하경이었다. 어떤 사진은 혜인 자신의 생일날 찍힌 것이었고 어떤 사진은 그녀가 하혈을 하며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던 밤에 찍힌 것이었다. 턴에 혜인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연이은 타격에 심장은 이미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그 모든 자료를 노트북으로 옮기고 증거 자료라는 직관적인 이름의 폴더에 숨겼다. 이어서 업무용 이메일을 뒤졌다. 강도진과 윤하경이 주고받은 메일은 단순한 치정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흐름, 예산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프로젝트, 막판에 조항이 수정된 수상한 계약서들, 재무 쪽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것이 단순한 비리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혜인은 과거 언론사 동기였던 탐사 보도 전문기자 최소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혜인의 목소리를 들은 소라는 몇 초간 침묵하다 다짜고짜 물었다. 뭐가 필요한데? 혜인은 낮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진실이 필요해. 최대한 빠르고 확실한 거. 두 사람의 만남은 시내 외곽의 한적하고 은밀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소라는 맞은편에 앉은 혜인을 보며 내심 놀란 눈치였다. 몰라보게 수척해졌지만 눈빛만큼은 바닥을 치고 올라온 자, 특유의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소라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작정이야? 혜인은 흔들림 없이 소라의 눈을 쳐다보았다. 소란스럽게 진흙탕 싸움을 할 생각은 없어. 그저 나와 내 아이의 목,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원할 뿐이야.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도진 이름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랑 페이퍼 컴퍼니 정황들 파볼게. 단순한 불륜 스캔들로 끝날 사이즈가 아니야. 그날 이후 혜인은 철저하고 신중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갈무리하는 법을 익혔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의 일지를 적고 자금의 이동 경로와 두 사람의 만남을 엑셀로 정리했다. 화면을 캡처하고 클라우드 여러 곳에 데이터를 분산 저장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매 걸음은 얼음 위를 걷듯 조심스럽고 치밀했다. 윤하경은 자신이 조롱하듯 던졌던 말들이 전부 녹음되고 기록되었음을 알지 못했다. 강도진 역시 자신이 버려둔 구형 휴대폰이 목을 노리는 가장 예리한 비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밤이 깊어 아이를 재운 뒤 혜인은 곤히 잠든 작은 얼굴을 보며 속으로 맹세했다. 아무도 내 권리를 빼앗게 두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때 그녀의 일상이기도 했던 그 빛은 이제 완전히 꺼져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온기를 구걸하지 않았다. 그녀 스스로 새롭고도 차가운 불꽃을 태우기 시작했다. 누구도 용서하지 않고 한치의 자비도 없는 거대한 체스판의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혼 소식은 백혜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갔다. 강도진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강집안 친척들의 입방아를 통해서였다.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남편을 간수하지 못한 무능한 여자, 애 낳자마자 쫓겨난 여자, 심지어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한 탐욕스러운 여자로 전락해 있었다. 시댁 쪽 친척 어른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는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질책으로 가득했다. 혜인아, 네가 먼저 서류에 덥석 도장을 찍었다며. 대체 무슨 생각이니? 여자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줬으면 그걸로 복인 줄 알아야지. 도대체 뭘 더 바라서 그 사달을 내? 백혜인은 침묵했다. 구차하게 해명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다. 강 집안에서 자신의 발언권이 티끌만 한 무게도 갖지 못한다는 건 뼈저리게 겪어온 터였다. 통화는 마치 모든 것이 혜인의 잘못인 양 노골적인 혀차는 소리로 끝이 났다. 그 후로도 아는 사람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위로를 가장한 호기심, 노골적인 비난,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출산 직후 수술대 위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갓난쟁이를 안고 쫓겨나듯 집을 나올 때 심정이 어땠는지 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저 왜 조금 더 참고 눈 감아주지 않았냐는 질책뿐이었다. 그녀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액정이 새까맣게 죽어버린 기계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하얀 벽을 멍하니 응시했다. 가슴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강도진이 배신했을지언정 시댁 식구들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는 지킬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백혜인은 철저한 외부인이자 언제든 도려낼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빌라로 찾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손에 작은 종이 가방을 든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며느리의 야윈 얼굴과 그 품에 안긴 손주를 번갈아 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찰나의 망설임이 스쳤지만 이내 평소의 싸늘한 거만함으로 무장했다. 좀 살만하니? 걱정에 탈을 썼으나 온기라고는 없는 목소리였다. 백혜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길을 비켜섰다. 들어오세요. 식탁 의자에 앉은 시어머니는 탁자 위에 종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설교를 시작했다. 여자는 응당 남편을 하늘처럼 모시고 인내해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훈계. 강도진의 외도는 그저 찰나의 실수일 뿐이라는 변명. 네가 자존심을 굽히고 들어온다면 시댁에서도 넉넉히 품어주겠다는 오만한 시해. 백혜인은 잠든 아이를 가볍게 토닥이며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말을 끊지 않던 그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떨어졌을 때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체면 차린다고 네 자식 앞길까지 망치지 말고 당장 짐 싸서 들어와라. 어머니. 백혜인의 눈빛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전 이미 이혼 합의서에 사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혜인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단지 가정을 지킨다는 껍데기를 위해 엄마가 남편과 시댁에 평생 고개 숙이며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제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을 듯 무거워졌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서늘한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네가 정 그렇게 나온다면 앞으로 2번 다시 강 집안에 발들일 생각 마라. 시어머니는 매몰차게 뒤돌아 나갔다. 손주를 향해 마지막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냉혹한 뒷모습이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는 백혜인의 마음에 찍히는 마침표와 같았다.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기댄 채 아이를 끌어안았다. 잠에서 깬 아이가 연약한 소리로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등을 다독이는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이후 처음으로 흘린 눈물이었다. 배신한 남편 때문이 아니라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졌다는 뼈저린 고독감 때문이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다. 거대한 빌딩 숲과 소음으로 가득한 이 서울 하늘 아래 낡은 빌라는 고립된 섬 같았다. 기댈 가족도 의지할 연줄도 없이 오직 두 모자만이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있었다. 하지만 그 처절한 고독의 순간 백혜인은 한 가지 사실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자각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 거짓된 시댁의 울타리도 껍데기뿐인 인간관계도 모두 사라졌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품 안의 아이와 자기 자신뿐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소매로 거칠게 눈물을 닦아냈다.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내려다보는 눈동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퇴로가 없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외로울지언정 결코 나약해지지 않으리라. 그리고 바로 그 칠흑 같은 고독 속에서 백혜인은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냉혹한 여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다녀간 이후 백혜인은 강지방과의 모든 연락을 철저하게 끊어버렸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메시지는 읽지 않고 삭제했다. 낡고 비좁은 빌라는 온전히 그녀와 아이만의 요새가 되었다. 낮에는 기저귀를 갈고 젖을 물렸으며 밤이 되어 아이가 깊이 잠들고 나서야 비로소 노트북을 열고 멈춰두었던 반격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진실은 결코 폭포수처럼 한 번에 쏟아지지 않았다. 바위 틈에서 스며 나오는 물방울처럼 은밀하고 느릿하게
그러나 결코 막을 수 없는 힘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날 밤, 최소라 기자로부터 두꺼운 서류 뭉치가 담긴 압축 파일이 전송되었다. 혜인은 마우스를 쥔 손을 가볍게 떨며 파일을 열었다.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가 귀를 때렸다. 그곳에는 지난 3년간 강도진이 주도했던 강상그룹의 핵심 투자 계약서들과 소라가 정보망을 총동원해 빼낸 비밀 계좌의 내역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혜인이 출산하기 직전 집중적으로 거액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정황이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의 명의로 된 계좌들이었지만 종착지인 해외 투자 펀드의 실소유주는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다. 윤하경.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다. 혜인은 강도진과 윤하경의 관계가 단순히 치정과 자리싸움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자신이 그들의 추악한 계획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크롤을 내려 강상그룹 지분 승계와 관련된 이면 계약서를 확인했다. 강도진이 그룹의 경영권을 온전히 장악하기 위한 절대 조건은 법적 하자가 없는 후계자의 존재였다. 그리고 그 법적 서류에 명시된 후계자는 다름 아닌 혜인이 목숨 걸고 낳은 아이였다. 백혜인은 서류를 쥔 손에 핏대가 서도록 힘을 주었다. 이 아이 덕분에 도진 씨 지분이 안전해졌거든요. 윤하경이 뱉었던 비아냥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저 모욕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소름 끼치는 팩트였다.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탐욕스러운 어른들의 체스판 위에 버려진 볼모였던 것이다. 책상 위에 둔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소라였다. 수화기 너머 소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혜인아,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어. 듣기 많이 거북할 수도 있는데. 말해봐. 혜인은 호흡을 가다듬었다. 네가 출산하자마자 강도진 쪽에서 후계자 자산과 관련된 대리권 위임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 만약 네가 이혼 서류에 그렇게 빨리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다면 다음 수순은 너의 산후 우울증을 핑계로 한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이었을 거야. 가슴을 예리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양육권 변경, 즉 모든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면 강도진은 아이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자산을 통제하고 최종적으로는 젖도 떼지 않은 아이를 엄마 품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을 것이란 뜻이었다. 혜인은 헛웃음을 흘렸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서늘한 웃음이었다. 이혼 서류의 서명은 파탄난 결혼의 종착역이 아니라 그녀의 재산과 엄마로서의 권리를 강탈하기 위한 악마 같은 음모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녀는 요람 쪽으로 고개를 돌려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아이를 보았다. 티 없이 맑고 평온한 얼굴은 자신이 어떤 잔혹한 도박판에 던져졌는지 조금도 모르는 듯했다. 혜인은 아이의 보드라운 뺨을 살며시 쓸어내리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엄마가 아무도 널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철저하게 부숴버릴 테니까. 그녀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려 시간별로 사건의 타임라인을 작성했다. 자신이 임신 진단을 받았던 날, 강도진이 비자금을 빼돌린 날, 윤하경이 해외 펀드 법인 대표로 등재된 날,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모여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의 얼굴을 그려내고 있었다. 불륜 스캔들이 아니었다. 이것은 치밀하게 설계된 기업 범죄이자 인격 살인이었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심야였고 서울의 야경은 스산할 정도로 차가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꼿꼿하게 등받이에 기댄 백혜인의 눈빛에는 티끌만한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단지 버림받은 아내로서의 복수를 넘어 아이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칼을 뽑아 들어야 했다. 그리고 강도진과 윤하경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짓밟고 비웃었던 가장 연약한 여자가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예리한 사신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균열의 징조는 지극히 평범한 아침에 시작되었다. 백혜인이 젖병에 분유를 타고 있을 때 탁자 위에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이름이 떠올랐다. 강도진. 혜인은 그 이름을 1초 정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는 화면을 엎어버렸다. 전화는 3번 더 울리더니 뚝 끊겼다. 몇 분 뒤 날선 문자가 도착했다. 어디야? 지금 당장 만나. 다급함과 분노가 노골적으로 묻어나는 문장이었다. 문자를 확인한 혜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껐다. 이제 그녀는 그런 활자 쪼가리의 두려움을 느끼는 과거의 백혜인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아이가 낮잠에 빠져들 무렵 현관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다. 과거의 가식적인 여유로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신경질적인 소리였다. 혜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에 선 강도진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안색은 잿빛이었고 두 눈밑은 팩하게 패어 있었으며 항상 반듯하게 매여 있던 넥타이는 삐딱하게 풀어헤쳐져 있었다. 언제나 거만하고 침착했던 강상그룹 후계자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다. 문이 열리고 혜인과 눈이 마주치자 그의 동공에 살기 어린 분노가 일렁였다. 너 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낮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였다. 혜인은 현관문을 반쯤 연 채 태연하게 그를 올려다보았다. 들어와. 밖에서 떠들기 좋은 이야기는 아닐 텐데. 강도진은 신경질적으로 구두를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빌라 내부를 훑어보는 그의 시선에 익숙한 경멸이 찰나 스쳤으나 이내 억누를 수 없는 불안감에 집어삼켜졌다. 그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았다. 최소라, 그 여자한테 무슨 자료 넘겼어?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암묵적인 자백과도 같은 질문이었다. 혜인은 그를 빤히 응시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왜, 겁나? 강도진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는 곧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다. 네가 모아봤자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 몇 장이겠지. 그걸로 나한테 흠집이라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혜인은 대답 대신 식탁 서랍을 열고 얇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그의 눈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고작해야 서너 장에 불과한 복사본이었지만 강도진의 표정을 찢어버리기엔 충분했다. 서류를 집어든 그의 손등 위로 굵은 핏대가 솟아올랐다. 너, 내 뒷조사했어?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발밑이 무너지는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혜인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네가 지나치게 멍청하고 오만했을 뿐이야. 쾅! 강도진이 서류를 식탁 위로 집어 던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혜인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남편이라 불렸던 이 남자가 지금은 너무나도 기괴하고 낯설게 느껴졌다. 경멸조차 아까운 완벽하게 객관적인 이성을 되찾게 해주는 피사체일 뿐이었다. 멈춰. 혜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서리빨처럼 날카로웠다. 내 아이를 이용해 꿍꿍이 버리는 짓 당장 멈추라고. 아이는 내 자식이기도 해. 내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장기말이 아니라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강도진은 짐승처럼 거실을 서성거리며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이렇게 허무하게 역공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의 머릿속에 백혜인은 여전히 몇 마디 달콤한 말이나 푼돈을 쥐어주면 눈물 흘리며 물러설 순진한 여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그가 아는 백혜인이 아니었다. 얼음 송곳처럼 차갑고 치명적인 타인이었다. 혜인아, 사람 코너로 몰지 마. 그의 목소리가 묵직한 협박의 톤으로 가라앉았다. 혜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네가 먼저 날 벼랑 끝으로 밀었잖아. 그때 침실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가늘고 연약한 소리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살얼음 같은 대치를 단번에 끊어 놓았다. 혜인은 지체 없이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안고 나왔다. 가슴에 아이를 품은 그녀의 자태는 범접할 수 없이 단단했다. 강도진의 시선이 아이에게 닿았다. 복잡하게 일그러진 표정 속에서 그는 문득 돈과 권력으로는 절대 메울 수 없는 무언가를 영영 잃어버렸다는 막연한 상실감을 느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은 뒤였다. 혜인이 그를 향해 쐐기를 박듯 말했다. 한 발짝만 더 움직여봐. 여기서 끝내지 않을 테니까. 강도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거칠게 몸을 돌려 현관을 빠져나갔다. 부서질 듯 닫히는 문소리가 낡은 빌라를 울렸다. 혜인은 아이의 등을 다독이며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꼈다. 강도진이 평정심을 잃고 폭주했다는 것은 그녀가 쥔 패가 그들의 목숨줄을 정확히 조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판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디데이의 만남은 비가 올 듯 잿빛 구름이 무겁게 내려앉은 오후 청담동의 인적 드문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이루어졌다. 창밖은 먹구름으로 어둑했지만 백혜인의 안색은 맑았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한 그녀는 창가 자리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다. 무릎 위에 단정하게 올려둔 두 손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이혼 직후보다 살은 더 내렸지만 눈빛만큼은 더 이상 처연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떤 결말이 오든 스스로 감당해내겠다는 자의 결연함이었다. 룸의 미닫이 문이 열리고 강도진이 들어왔다. 그 뒤를 윤하경이 바짝 따르고 있었다. 맞은편 자리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기이하게 뒤틀린 과거의 자네 같았다. 한때 그녀의 세상이었던 남편, 그리고 언제나 그의 등 뒤에 숨어 조종하던 상간녀. 하지만 오늘 두 사람 중 누구도 과거의 여유와 오만함을 유지하지 못했다. 윤하경은 명품 가방의 손잡이를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고 입술은 불안하게 물려 있었다. 강도진은 혜인의 시선을 피한 채 테이블만 응시했다. 마치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현실을 도피할 수 있을 거라 믿는 어린아이처럼. 인사도 가식적인 안부도 없었다. 숨막히는 침묵을 깬 것은 백혜인이었다. 자료 사본은 이미 내 변호사에게 넘겨뒀어. 오늘 여기서 하는 말은 협상이 아니라 통보야. 그녀의 목소리는 높낮이 없이 건조했다. 마치 남의 집 부고를 전하는 듯한 무감각함이었다. 윤하경이 헛웃음을 치며 먼저 치고 들어왔다. 언니, 정말 그까짓 서류 쪼가리로 우리한테 무슨 타격이라도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혜인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려 윤하경을 쳐다보았다. 내가 타격을 주는 게 아니지.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해줄 텐데. 강도진의 어깨가 흠칫 떨렸다.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다. 혜인아, 얼마를 원해? 혜인은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내 돈 따위는 관심 없어. 당장 내 아이에 대한 모든 친권과 법적 권리를 포기해. 지금 당장. 룸 안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윤하경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듯이 소리쳤다. 그 애도 강상그룹 핏줄이에요. 언니 혼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혜인은 차갑게 비웃었다. 네가 틀렸어. 그녀는 테이블 위로 파일을 툭 던졌다. 얇지만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묵직한 증거물이었다. 강도진이 이면 계약서에 서명하고 네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 법인 대표로 이름을 올리는 순간 그 추악한 금융 범죄를 저지르면서 내 아이를 방패막이로 쓴 순간 강도진 스스로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시궁창에 쳐넣은 거야. 강도진의 안색이 시체처럼 질렸다. 혜인은 서류의 목록을 읊조렸다. 불법 자금 세탁 및 해외 밀반출 정황, 후계자 자산을 미끼로
한 주가 조작, 그리고 산후 우울증을 핑계로 아이를 빼앗으려 했던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계획서. 모든 날짜와 자금 흐름, 서명까지 완벽해. 그녀는 말을 멈추고 창백해진 두 남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선택해. 모든 친권을 포기하고 조용히 찌그러질 건지, 아니면 언론과 검찰에 이 모든 게 까발려지고 강산그룹에서 영원히 매장당할 건지. 윤하경이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다. 언니가 감히 우리를 협박해. 혜인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예전에 백혜인이라면 감히 못했겠지. 하지만 이렇게 독해지는 법을 가르쳐 준 건 다름 아닌 너희 둘이잖아. 강도진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순간 평생을 감싸고 있던 재벌 3세의 특권 의식과 오만함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었다. 명백한 심판이었다. 그가 힘겹게 눈을 뜨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포기각서에 서명하면 여기서 덮을 건가?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난 누군가의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는 데는 취미 없어. 내 아이의 방어막을 칠 뿐이야. 길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마침내 강도진이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윤하경이 경악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소리쳤다. 오빠, 미쳤어? 강도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두 눈은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거대한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패를 스스로 내동댕이 친 꼴이 되었다. 혜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악수도 작별 인사도 없는 완벽한 결말이었다. 그녀는 뒤돌아섰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라운지 밖의 서울 도심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작은 룸 안에 갇힌 세 사람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눈물 한 방울 없는 그저 지독한 냉기와 파멸만이 남은 응징이었다. 청담동 티 라운지에서의 담판 이후 상황은 백혜인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파괴적으로 굴러갔다. 그녀가 굳이 손을 더 더럽힐 필요도 없었다. 한번 궤도를 이탈한 체스파는 스스로 폭주하며 가짜 왕과 여왕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했다. 강도진은 하룻밤 사이에 재계와 언론의 시야에서 자취를 감췄다. 강산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임시 주주총회가 연달아 열렸지만 그는 더 이상 경영권을 방어할 발언권이 없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와 비자금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됐고 그의 명의로 된 지분과 자산은 즉각 동결되었다. 한때 그에게 허리를 굽히며 아부하던 파트너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전화기는 끊임없이 울렸지만 누구의 전화를 받아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손절뿐이었다. 강도진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앉아 무기력하게 허공을 응시했다. 벽에는 아직 혜인이 아이를 안고 찍었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부서지기 전 유일하게 진짜였던 순간 그는 천천히 다가가 액자를 떼어냈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액자의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그의 인생처럼 완벽하게 박살난 파편들이었다. 배신의 대가는 벼락처럼 요란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서서히 그러나 남김없이 앗아가는 침묵의 형벌이었다. 한편 진정한 지옥을 맛보고 있는 건 윤하경이었다. 그녀는 늘 강도진의 등 뒤에 숨어 달콤한 열매만 따먹을 수 있을 거라 착각했다. 하지만 강도진이 스스로의 생존마저 장담할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리자 윤하경은 가장 먼저 내던져지는 편리한 소모품에 불과했다. 페이퍼 컴퍼니와 얽힌 그녀 명의의 계좌들은 줄줄이 동결되었다. 중개인 자격으로 체결했던 수상한 계약들은 역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다. 치밀하다고 자부했던 금융범죄의 흔적들은
이제 그녀를 감옥으로 보낼 가장 확실한 증거로 돌변했다. 폭우가 쏟아지던 늦은 밤, 윤하경은 강도진의 오피스텔로 달려갔다. 비에 젖은 얇은 코트가 몸에 들러붙었고 공들였던 메이크업은 검은 눈물 자국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문을 두드린 끝에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다. 그녀는 실내로 뛰어들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렸다. 도진 씨, 나 좀 살려줘. 제발. 하지만 강도진이 그녀를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과거의 애틋함 따위는 단 1g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 이름으로 서명한 건 네가 감당해. 윤하경은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 짓을 누구 때문에 했는데 다 오빠를 위해서 뛴 거잖아. 강도진은 핏기 없는 얼굴로 조소를 흘렸다. 지칠 대로 지친 비웃음이었다. 날 위해서? 아니면 강상그룹 안주인 자리가 탐나서 벌인 짓이겠지.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윤하경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떨리는 입술을 짓씹었다. 오빠가 나한테 약속했잖아. 책임지겠다고. 나는 이미 내 죗값을 치르고 있어. 너도 내 살 길은 네가 알아서 찾아. 문은 자비 없이 닫혔다. 차디찬 복도에 홀로 버려진 윤하경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연약한 눈물을 닦아줄 사람도 든든하게 뒤를 봐줄 배경도 영원히 사라지고 없었다. 윤하경에 관한 스캔들은 업계 내부에 빠르게 퍼졌다. 그녀는 직업윤리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강상그룹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났다. 한때 그녀에게 줄을 대려던 사람들은 벌레 보듯 그녀를 피하며 조롱했다. 철저히 이해관계로 엮였던 인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며칠 뒤 벼랑 끝에 내몰린 윤하경은 백혜인을 찾아왔다. 혜인이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나오곤 하는 동네의 작은 카페였다. 뒤늦게 나타난 윤하경의 몰골은 처참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는 예전에 오만하고 화려했던 기운이 완전히 증발해 있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쉰 목소리로 입을 뗐다. 언니가 이겼어요. 이제 속이 시원해요. 백혜인은 창밖을 향하던 시선을 돌렸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보도블록 위로 나른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난 누군가를 이기고 싶었던 적 없어. 윤하경이 처절하게 헛웃음을 쳤다. 그럼 지금 내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이게 이긴 게 아니면 뭔데요? 백혜인의 눈빛은 잔잔한 호수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선택에 대한 대가일 뿐이지. 윤하경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덜덜 떨며 쥐어짜듯 말했다. 언니가 고소 취하해주면 저 다 버리고 한국 들게요. 평생 언니 눈앞에 안 나타날게요. 혜인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퇴로를 막은 게 아니야. 너 스스로 단 한 번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지. 그녀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섰다. 출입문을 나서기 전 혜인은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덧붙였다. 난 결혼을 잃었지만 나 자신을 지켰어. 하지만 넌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는 남의 자리를 탐내다가 내 인생 전부를 잃은 거야. 윤하경은 돌처럼 굳어 앉은 채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다. 몇 주 뒤 검찰의 공식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강도진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명예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 쇠고랑을 차는 신세는 면했지만 그가 목숨처럼 여겼던 오만함의 원천은 모조리 증발했다. 윤하경 역시 스캔들과 소송의 꼬리표를 단 채 쫓기듯 도망치듯 서울을 떠났다. 작은 빌라의 베란다에 선 백혜인은 품에 안긴 아이를 토닥였다. 가을바람이 살랑이며 코끝에 기분 좋은 볕 냄새를 실어왔다. 통쾌하다거나 짜릿하다는 감정은 없었다. 상상했던 것만큼 찢어지는 고통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족쇄가 마침내 풀린 듯 한없이 가벼웠다. 그녀는 알았다. 배신자들이 치른 대가는 피나 눈물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헛된 욕망과 껍데기 그 자체였다는 것을. 가을은 아주 조용히 요란하지 않게 찾아왔다. 아침 공기는 한결 선선해졌고 실타래처럼 옅고 투명한 햇살이 창문을 넘어왔다. 현관 앞 가로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바싹 마른 나뭇잎 냄새가 옅게 배어 있었다. 백혜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이 느릿하게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기묘할 정도로 평온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지가 대체 언제였던가. 억울함에 사무쳐 밤을 지새우는 일도, 휴대폰 벨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도 사라졌다. 끔찍한 과거의 망령이 불쑥 나타나 현재의 숨통을 쥐어짜는 일도 더는 없었다. 끝을 맺어야 할 인연들은 마침내 그 몫을 다하고 완벽하게 소멸했다. 강도진은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문자는커녕 한 통의 부재중 전화도, 때늦은 구차한 미련도 없었다. 그는 세차게에 쏟아진 물줄기에 씻겨 내려간 잉크 자국처럼 증발해버렸다. 그녀의 인생이라는 백지 위에 거대한 공백을 남겼지만 그 공백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자유로웠다. 백혜인은 자신이 아주 오랫동안 그들을 증오할 줄 알았다. 헛된 사람에게 청춘을 바친 시간들을, 너무도 잔혹했던 배신의 순간을, 그리고 바보처럼 현실을 외면했던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살 줄 알았다. 하지만 폭풍이 완전히 지나가고 난 뒤 남은 것은 복수심이 아니라 차분한 각성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귀중한 감정을 소모할 가치조차 없음을 깨달았기에 놓아버렸다. 그녀와 아이는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살 자격이 충분했으니까. 그녀가 머무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는 비록 비좁았지만 온종일 따뜻한 볕이 들었다. 아침이면 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나운서의 일정한 목소리가 섞여 지극히 현실적이고 다정한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온전히 자기 힘으로 아이를 돌보고 끼니를 차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돈했다. 남들이 보기엔 대수롭지 않은 이 사소한 일과들이 혜인에게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진짜 삶을 살고 있다는 감각을 일깨워 주었다. 가끔 아이가 곤히 잠든 낮 시간, 혜인은 소파에 홀로 앉아 차를 마시곤 했다. 그때마다 지난날의 기억이 불쑥 고개를 내밀었지만 예전처럼 가슴을 헤집는 고통은 수반되지 않았다. 마치 결말을 뻔히 아는 낡은 영화 필름을 보는 것 같았다. 내용을 다 알기에 굳이 되감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오래된 영화. 한때 그녀는 결혼이라는 틀 안에 자신의 온 우주를 구겨 넣었던 위태로운 아내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하나이의 강인한 엄마이자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오롯한 백혜인 그 자체였다. 혜인은 예전에 그만두었던 언론사 쪽에 프리랜서 기고를 시작하며 다시 펜을 잡았다. 남들에게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발로 단단히 땅을 딛고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다. 서두르지 않고 매 순간을 확실하게 내디뎠다. 타인의 인정이나 외부의 시선 따위는 더 이상 그녀의 척도가 되지 못했다. 오후가 되면 그녀는 유모차를 끌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해질녘의 노을은 두 모자의 어깨 위로 부드럽고 황홀한 황금빛을 내려주었다. 어느 날 산책길에 우연히 마주친 동네 이웃이 그녀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새댁,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네. 보기 좋아요. 백혜인은 화사한 미소로 화답했다. 지금 그녀에게 편안함이란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승리의 증표였다. 그녀의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
곁에 둘 남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알량한 사모님이라는 타이틀도 필요 없었다. 그녀는 폭풍 속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대가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즉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제할 권리를 되찾았다. 품 안에서 꼼지락거리던 아이가 맑고 투명한 눈을 뜨며 그녀를 빤히 올려다 보았다. 혜인은 허리를 숙여 아이의 봉긋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고 맹세하듯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가 널 절대 거짓말과 상처 속에서 자라게 두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도 가르쳐 주겠지만 무엇보다 너 자신을 가장 먼저 지켜내는 법을 알려줄게. 창문 밖 세상은 여전히 희로애락이 교차하고 수많은 시련이 도사린 채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백혜인은 알았다. 앞으로 그녀의 삶에 어떤 거센 파도가 들이치더라도 과거에 나약했던 여자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걸. 그녀는 처참한 폐허를 걸어 나왔고 인간의 추악한 바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으며 피와 눈물로 얼룩진 과거의 한 챕터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닫아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뒤돌아보거나 원망하지 않은 채 앞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오직 사랑하는 아이와 잔인한 세상 속에서 우아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강해지는 법을 터득한 굳건한 심장만을 품에 안은 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파탄난 결혼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잔혹한 배신을 딛고 일어나 스스로 두 발을 딛고 서는 한 여자의 눈부신 성장기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를 향해 뒤돌아보지 않을 용기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도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기만당해 아파본 적이 있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누가 당신의 곁에 남았느냐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순간에도 당신이 꿋꿋하게 앞으로 걸어갈 힘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함께 지금 어느 시도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도 이어질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위해 딸기 이야기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